11월만 지나가면 80만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건 여러분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모르고 지나가면 영영 못 받는 돈이에요. 상생 페이백 30만 원, 사랑온 난방비 50만 원, 합치면 80만 원인데 11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12월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80만 원이면 겨울 난방비 2달치입니다. 한 달 장보기 비용이고 손주 용돈이고 약값이고 밀린 관리비예요.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신청 한 번 안 해서 그냥 날려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즘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낮춰놓고 방 하나만 따뜻하게 하고 거실은 거의 안 쓰고 두꺼운 옷 여러 겹 입고 버티시잖아요. 밤에 추워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시리고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또 나가고요. 마트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트에 물건 담다가도 계산대 앞에서 한두 개씩 빼고 계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 나올지 불안해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필요한 것도 다음 달로 미루고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쓴 그 카드값 중에서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15년 동안 어르신들의 생활비와 공공지원 제도를 연구해온 노후 재정 박사 김현우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데도 제도를 몰라서 한 푼도 못 받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서,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귀찮아서 이런 이유로 미루다가 결국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올해는 두 제도 모두 11월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12월 되면 끝이에요.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신청 기간이 지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이건 선착순도 아니고 추첨도 아닙니다. 조건만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상생 페이백은 작년보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 보고, 재래시장에서 반찬 사고, 동네 식당에서 밥 드시고 이런 평범한 소비가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늘었다면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사랑온 난방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 부부만 사시는 분, 소득이 넉넉하지 않아서 겨울마다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제도예요.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더 어려운 사람한테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오신 것에 대한 정당한 지원이에요. 조건이 되면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모르고 컴퓨터도 어려운데 혼자 할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나도 해당되겠구나. 나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한번 신청해볼까? 이런 판단이 서실 겁니다. 11월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루면 안 돼요. 마감일 하루 이틀 전에 허겁지겁하려고 하면 사이트는 느려지고 서류는 준비 안 되어 있고 결국 또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보는 김에 바로 시작하셔야 해요. 지금 나는 해당이 되는지, 아직 신청을 안 하셨는지, 또는 신청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으신지 여러분 상황을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더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큰형님 뻘되는 72세 박준호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혼자 사세요.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지내시는데 연금으로 한 달에 90만 원 남짓 받으십니다. 자식들이 용돈 보내주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자기는 충분하다고 손사래를 치세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신 거예요. 작년 겨울이 특히 힘드셨대요. 난방비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오니까 무서워서 거실 보일러는 거의 끄고 방 하나만 겨우 따뜻하게 해놓고 지내셨어요. 두꺼운 내복 2벌 겹쳐 입고 털조끼 입고 무릎 담요 덮고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대요. 밤에는 전기장판 온도를 제일 낮게 해놓고 이불을 2개 덮고 주무셨고요. 그렇게 2달을 버티시다가 결국 감기에 걸리셨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열까지 나서 병원에 가셨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서 몇 번을 더 가셨고 결국 병원비로 15만 원 넘게 쓰셨습니다. 난방비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더 큰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올해 초에 복지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뭐였을까요?
상생 페이백이랑 사랑온 난방비 이 두 가지만 제때 신청했어도 총 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준호님은 그걸 알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돈만 있었으면 보일러를 조금은 더 따뜻하게 틀 수 있었을 텐데, 감기 걸려서 고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손주들 방학 때 외식 한 번은 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너무 크셨던 거죠. 이분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나라에서 주는 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그래도 연금 받고 자식들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니까 내가 신청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분들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였고, 오히려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박준호님 같은 분들을 돕기 위한 거였던 거죠. 반대로 부산에 사는 작은 눈앞벌 되는 67세 김영자님은 작년에 저와 상담하면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오는 문자나 안내문을 대충 보고 그냥 버리셨대요.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자가 오면 일단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에 상생 페이백 안내 문자가 왔을 때 김영자님이 바로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어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조건이 딱 맞으시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 동네 시장에서 장을 더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도와드렸고, 사랑온 난방비도 조건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알아봤더니 그것도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 결과 김영자님은 상생 페이백으로 25만 원, 사랑온 난방비로 50만 원, 총 75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그 돈으로 뭘 하셨는지 아세요? 겨울 동안 난방비 걱정을 덜고 보일러를 따뜻하게 틀고 지내셨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긴 돈으로 영양제도 사시고 평소 먹고 싶었던 과일도 사시고 손주들 용돈도 조금씩 보태주시고 그렇게 지내셨대요. 올해 겨울은 작년과 완전히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둘 다 조건은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제도를 몰라서 놓치셨고 한 분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서 8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으신 거예요. 문자 한 통을 그냥 넘기지 않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신청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건지 아니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바로 움직일 건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 생활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올해 여러분의 겨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로 겨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1월 안에 꼭 챙겨야 하는 상생 페이백과 사랑온 난방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상생 페이백이 도대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만큼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카드값을 따로 더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쓴 돈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한 달 평균 70만 원 썼는데 올해는 100만 원 썼다. 그러면 늘어난 30만 원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어르신 재정 관련 조사들을 보면 이런 환급 제도가 있어도 절반이 넘는 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인천에 사시는 66세 정순자 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분은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7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가을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손주들 학용품도 사주시고 집 수리도 하시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던 거죠. 늘어난 30만 원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서 상생 페이백으로 몇만 원씩 돌려받으셨는데 세 달 합산 금액이 제법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될까요? 본인이 작년 한 해 카드로 평균 얼마를 썼는지 대략이라도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가을에 평소보다 얼마나 더 썼는지 생각해 보시면 대략적인 환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상생 페이백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만 하면 작년 평균 사용액과 올해 사용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모든 카드 사용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생이라는 이름처럼 동네 상권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서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몰,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작년과 올해 카드 사용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대략이라도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생 페이백에서 인정되는 사용처와 안 되는 사용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상생 페이백은 동네 가게, 전통시장, 골목식당처럼 지역 상권에서 사용한 금액을 중심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네 상권에서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와 정책 제안이 꾸준히 나오면서 이런 형태의 제도가 설계된 거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70세 오정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는 대형마트에서만 장을 보셨어요. 주차도 편하고 한 번에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생 페이백 이야기를 듣고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으로 장 보는 곳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셨대요. 주차할 곳도 애매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니까요.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니 재미있더래요. 가게 주인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덤도 조금씩 주시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1년을 보냈더니 환급금도 늘고 동네 가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장 보러 가실 때 동네 슈퍼, 동네 정육점, 동네 채소 가게, 동네 약국, 동네 미용실, 동네 식당 중심으로 카드 결제를 하도록 의식적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배달원이 가지고 온 단말기에 직접 카드를 긁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나중에 환급액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인정이 안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보험료, 세금 같은 것들은 대부분 상생 페이백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환급을 기대하시기보다는 필요한 고정 지출로 따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장을 보시고 어떤 가게에서 카드를 가장 많이 쓰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상생 페이백 신청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포털에 상생 페이백을 검색한 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카드사와 지급받을 수단을 선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령층의 경우 화면만 보고 따라하기보다는 옆에서 한 번만 함께 도와주면 신청 성공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조사들이 있어요. 광주에 사시는 73세 김영춘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분은 스마트폰이 너무 낯설어서 처음에는 망설이셨대요. 그런데 딸에게 전화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들으셨어요. 딸이 단계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천천히 알려주니까 20분도 안 되어서 신청을 마치셨고요. 이후에 몇만 원씩 환급되는 걸 보시고 정말 뿌듯해 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포털에서 상생 페이백을 검색해서 가장 위에 나오는 정부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이어서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시고요. 평소 사용하시는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급을 받으실 지역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해 두시면 이후에 금액이 들어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비슷한 이름으로 보이는 광고성 사이트나 사설 사이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인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자로 온 주소를 눌러서 들어가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 과정을 혼자 하실 수 있으실지 아니면 자녀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랑온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랑온 난방비 지원은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개인 가구는 대략 50만 원 안팎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겨울철 실내 온도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되고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71세 박정호님은 작년에 사랑온 난방비 지원을 받으신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그 돈 덕분에 겨울 내내 보일러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따뜻하게 유지하셨어요. 예전에는 추워도 참았는데 지원금을 받으시고 나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난방을 하셨던 거죠. 결과적으로 감기 한번 크게 앓지 않고 지내시면서 약값과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랑온 난방비 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담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요. 주소와 가족 구성, 소득 수준, 사용하는 난방 방식 등을 입력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정해진 날짜에 지원금이 입금돼요. 다만 이 제도는 매년 예산과 일정, 세부 조건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올해 기준의 안내문과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받으신 분이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 해요. 여러분 댁의 난방비가 겨울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난방을 마음껏 쓰지 못해서 불편했던 점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랑온 난방비 신청 대상과 심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릴 겸. 사랑온 난방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처럼 소득이 낮은 가구가 우선이 되지만요. 형편이 어려운 일반 가구도 사정을 상세히 적어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예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 상태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선자님은 공식적인 수급자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혼자 사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상황이셨거든요. 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사정을 신청서에 솔직하게 적으셨고요. 심사에서 인정되어서 지원 대상이 되셨습니다. 신청서에는 소득뿐 아니라 혼자 사시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어디에서 어떤 난방 방식으로 사는지, 최근 생활이 얼마나 빠듯한지 솔직하게 적으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관련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첨부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떨어지셨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본인의 형편을 신청서에 솔직하게 적는 게 조금 망설여지시는지 아니면 괜찮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제도들을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80만 원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지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상생 페이백과 사랑온 난방비는 둘 다 11월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감일 하루 이틀 전에 몰아서 하려다 보면 사이트 접속이 느려지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을 앞당겨서 여유있게 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상생 페이백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과 카드사 선택까지 끝내 두시고요. 내일이나 모레는 사랑온 난방비 사이트 회원 가입과 신청서 양식 한번 훑어보는 것만이라도 해 두시는 식으로 나누어 하시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달력에 상생 페이백, 사랑온 난방비 각각 해야 할 일을 날짜별로 적어두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중 어느 날을 상생 페이백, 어느 날을 난방비 신청 날로 정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정해보세요. 서류와 사진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사랑온 난방비 신청에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기본 서류와 집에 설치된 난방기기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서류를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고 무인 발급기가 낯선 분들은 직원이 있는 시간에 방문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서류를 때려다 보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서 주민등록 등본을 미리 한 통 발급받아 두시고요. 집으로 돌아오셔서 보일러와 온도 조절기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여러 장 찍어 두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낯설면 자녀나 손주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이 잘 찍혔는지, 글자가 잘 보이는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신청할 때 마음이 편하거든요. 서류 발급과 사진 찍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신청 전략도 말씀드릴 겸. 고령층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은 전화만 하고 나머지는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다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화면에서 길을 잃고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리기가 쉬워요. 이럴 때는 애초에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먼저 자녀나 손주에게 이번 주에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미리 부탁하세요. 영상통화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들러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은행 창구에서도 본인 인증과 사이트 접속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 거래하시는 은행에 여유 있을 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신청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분께 이번 주에 연락해 보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사기 문자와 전화도 조심하셔야 해요. 상생 페이백과 난방비 지원이 알려지면 이걸 악용하는 사기 문자와 전화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부 지원을 빙자해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요구를 받으시면 바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문자로 상생 페이백이나 난방비 신청 안내가 오더라도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마시고요. 직접 포털을 열어서 상생 페이백, 사랑온 난방비를 검색해서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해요.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끊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안내에 나온 공식 콜센터 번호로 본인이 직접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요즘 비슷한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금을 받은 뒤에 어떻게 쓸지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상생 페이백과 사랑온 난방비로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도움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지원금을 받자마자 기분에 이끌려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정작 겨울 난방비와 필수 생활비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상생 페이백으로 받은 지역 상품권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데 우선 사용하시고요. 사랑온 난방비는 겨울철 도시가스나 기름값 등 실제 난방비를 내는 데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남는 돈이 있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먹거리나 평소 미뤄두었던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 순서로 계획을 세워두세요. 작은 수첩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미리 적어 놓으시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만약 80만 원을 받으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계획 세우는 연습이 돼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상생 페이백이 도대체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만큼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는 제도예요. 카드값을 따로 더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쓴 돈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한 달 평균 70만 원 썼는데 올해는 100만 원 썼다. 그러면 늘어난 30만 원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어르신 재정 관련 조사들을 보면 이런 환급 제도가 있어도 절반이 넘는 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인천에 사시는 66세 정순자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분은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7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가을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손주들 학용품도 사주시고 집 수리도 하시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던 거죠. 늘어난 30만 원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서 상생 페이백으로 몇만 원씩 돌려받으셨는데 3달 합산 금액이 제법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될까요? 본인이 작년 한 해 카드로 평균 얼마를 썼는지 대략이라도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가을에 평소보다 얼마나 더 썼는지 생각해 보시면 대략적인 환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상생 페이백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만 하면 작년 평균 사용액과 올해 사용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모든 카드 사용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생이라는 이름처럼 동네 상권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서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몰,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작년과 올해 카드 사용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대략이라도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생 페이백에서 인정되는 사용처와 안 되는 사용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상생 페이백은 동네 가게, 전통시장, 골목식당처럼 지역 상권에서 사용한 금액을 중심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네 상권에서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와 정책 제안이 꾸준히 나오면서 이런 형태의 제도가 설계된 거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70세 오정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는 대형마트에서만 장을 보셨어요. 주차도 편하고 한 번에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생 페이백 이야기를 듣고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으로 장 보는 곳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셨대요. 주차할 곳도 애매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니까요.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니 재미있더래요. 가게 주인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덤도 조금씩 주시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1년을 보냈더니 환급금도 늘고 동네 가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장 보러 가실 때 동네 슈퍼, 동네 정육점, 동네 채소가게, 동네 약국, 동네 미용실, 동네 식당 중심으로 카드 결제를 하도록 의식적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배달원이 가지고 온 단말기에 직접 카드를 긁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나중에 환급액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인정이 안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보험료, 세금 같은 것들은 대부분 상생 페이백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환급을 기대하시기보다는 필요한 고정 지출로 따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장을 보시고 어떤 가게에서 카드를 가장 많이 쓰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상생 페이백 신청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포털에 상생 페이백을 검색한 뒤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카드사와 지급받을 수단을 선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령층의 경우 화면만 보고 따라하기보다는 옆에서 한 번만 함께 도와주면 신청 성공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조사들이 있어요. 광주에 사시는 73세 김영춘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분은 스마트폰이 너무 낯설어서 처음에는 망설이셨대요. 그런데 딸에게 전화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들으셨어요. 딸이 단계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천천히 알려주니까 20분도 안 되어서 신청을 마치셨고요. 이후에 몇만 원씩 환급되는 걸 보시고 정말 뿌듯해 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포털에서 상생 페이백을 검색해서 가장 위에 나오는 정부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이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시고요. 평소 사용하시는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급을 받으실 지역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해 두시면 이후에 금액이 들어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비슷한 이름으로 보이는 광고성 사이트나 사설 사이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페이지인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자로 온 주소를 눌러서 들어가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 과정을 혼자 하실 수 있으실지 아니면 자녀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랑온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랑온 난방비 지원은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개인 가구는 대략 50만 원 안팎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겨울철 실내 온도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되고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울산에 사시는 71세 박정호님은 작년에 사랑온 난방비 지원을 받으신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그 돈 덕분에 겨울 내내 보일러를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따뜻하게 유지하셨어요. 예전에는 추워도 참았는데 지원금을 받으시고 나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난방을 하셨던 거죠. 결과적으로 감기 한번 크게 앓지 않고 지내시면서 약값과 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랑온 난방비 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담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요. 주소와 가족 구성, 소득 수준, 사용하는 난방 방식 등을 입력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정해진 날짜에 지원금이 입금돼요. 다만 이 제도는 매년 예산과 일정, 세부 조건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올해 기준의 안내문과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받으신 분이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 해요. 여러분 댁의 난방비가 겨울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난방을 마음껏 쓰지 못해서 불편했던 점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랑온 난방비 신청 대상과 심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랑온 난방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처럼 소득이 낮은 가구가 우선이 되지만요. 형편이 어려운 일반 가구도 사정을 상세히 적어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예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 상태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선자님은 공식적인 수급자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혼자 사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상황이셨거든요. 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사정을 신청서에 솔직하게 적으셨고요. 심사에서 인정되어서 지원 대상이 되셨습니다. 신청서에는 소득뿐 아니라 혼자 사시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어디에서 어떤 난방 방식으로 사는지, 최근 생활이 얼마나 빠듯한지 솔직하게 적으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관련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첨부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떨어지셨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본인의 형편을 신청서에 솔직하게 적는 게 조금 망설여지시는지 아니면 괜찮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제도들을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80만 원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지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상생 페이백과 사랑온 난방비는 둘 다 11월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감일 하루 이틀 전에 몰아서 하려다 보면 사이트 접속이 느려지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을 앞당겨서 여유있게 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상생 페이백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과 카드사 선택까지 끝내 두시고요.
내일이나 모레는 사랑온 난방비 사이트 회원 가입과 신청서 양식 한번 훑어보는 것만이라도 해 두시는 식으로 나누어 하시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달력의 상생 페이백, 사랑온 난방비 각각 해야 할 일을 날짜별로 적어두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중 어느 날을 상생 페이백, 어느 날을 난방비 신청 날로 정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정해보세요. 서류와 사진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사랑온 난방비 신청에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기본 서류와 집에 설치된 난방기기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서류를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고 무인 발급기가 낯선 분들은 직원이 있는 시간에 방문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서류를 때려다 보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서 주민등록 등본을 미리 한 통 발급받아 두시고요. 집으로 돌아오셔서 보일러와 온도 조절기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여러 장 찍어 두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낯설면 자녀나 손주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이 잘 찍혔는지, 글자가 잘 보이는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신청할 때 마음이 편하거든요. 서류 발급과 사진 찍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신청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고령층 어르신들 중에는 스마트폰은 전화만 하고 나머지는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다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화면에서 길을 잃고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리기가 쉬워요. 이럴 때는 애초에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먼저 자녀나 손주에게 이번 주에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미리 부탁하세요. 영상통화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들러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은행 창구에서도 본인 인증과 사이트 접속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소 거래하시는 은행에 여유 있을 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신청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분께 이번 주에 연락해 보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사기 문자와 전화도 조심하셔야 해요. 상생 페이백과 난방비 지원이 알려지면 이걸 악용하는 사기 문자와 전화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부 지원을 빙자해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요구를 받으시면 바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문자로 상생 페이백이나 난방비 신청 안내가 오더라도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마시고요. 직접 포털을 열어서 상생 페이백, 사랑온 난방비를 검색해서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해요.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끊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안내에 나온 공식 콜센터 번호로 본인이 직접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요즘 비슷한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원금을 받은 뒤에 어떻게 쓸지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상생 페이백과 사랑온 난방비로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도움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지원금을 받자마자 기분에 이끌려 계획 없이 소비하다 보면 정작 겨울 난방비와 필수 생활비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상생 페이백으로 받은 지역 상품권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데 우선 사용하시고요. 사랑온 난방비는 겨울철 도시가스나 기름값 등 실제 난방비를 내는 데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남는 돈이 있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먹거리나 평소 미뤄두었던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 순서로 계획을 세워두세요. 작은 수첩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미리 적어 놓으시면 마음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만약 80만 원을 받으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계획 세우는 연습이 돼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안에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상생 페이백과 사랑온 난방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은 나와 거리가 멀고 복잡한 사람들만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실제로는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권리로서 당당히 받으셔야 할 제도에 가깝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정도로 어렵지 않으니 양보해야 한다. 신청하기 복잡하니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 한두 번 놓쳐도 별일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제도는 내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 조건이 된다면 꼭 챙기자. 어려운 부분은 가족과 이웃, 복지관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 번은 끝까지 해보자 하는 태도예요. 상생 페이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쓴 카드값 중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그게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고 3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 돈이면 한 달 장보기 비용이에요. 사랑온 난방비를 놓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보일러를 줄이다가 몸이 약해지고 결국 약값과 치료비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다가 감기 걸리고 폐렴까지 가서 입원하신 분들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병원비로 100만 원 넘게 쓰시고 건강까지 잃으신 거죠. 50만 원만 미리 받아서 보일러 좀 따뜻하게 틀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셔도 이미 늦은 겁니다. 반대로 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 난방비 걱정을 덜고 장보는 비용도 줄이며 남은 돈으로 손주들 용돈이나 가족과의 작은 외출을 준비할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감기도 덜 걸리고 약값도 줄고 병원 갈 일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예요. 돈 걱정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고 추워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이렇게 사시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원금 80만 원이 들어오면 적어도 이번 겨울 한철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직후에 딱 한 가지라도 바로 실행해 보시면 좋겠어요. 상생페이백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까지라도 끝내 두시거나 사랑온 난방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메모지에 적어서 내일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기로 스스로와 약속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녀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아요. 작은 행동 하나가 올해 겨울의 온도를 바꿉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이렇게 미루다가 11월이 끝나버리면 정말 끝입니다. 12월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한테 연락하시거나 복지관에 전화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한 가지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